자, 안녕하세요. 저희 심화반 개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주말반을 좀 미리 개강을 함으로써 좀 더 평일반과 동일하게 진도를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만 하는 특성상 뭔가 똑같은 커리보다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제 심화반이 소득세, 부가세는 저희가 이제 기본반 때 진도를 많이 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2 차에 1 차에 둘 다 잘 나오는 필수 주제를 약간 이제 2차 연습서 교재로 당연히 진행할 거고요. 인제 법인세법만 좀 불가피하게 진도를 원래 다 못 빼요. 아예 거의 법인세를 이제 보통 주말반은 아예 거의 못 가르치고, 다른 학원도 아예 안 가르쳐요. "시작부터 법인세 안 가르쳐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인제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인제 최대한 인제 자주 나오고 1 차에는 좀 틀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송금까지 배웠는데, 올해는 이제 거의 평일반과 준하는 이제 한 10 장까지 이제 다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불가피 시수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화반으로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화반이라고 해서 막 2차 수업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 기존에 있던 노랭이 책 있죠. 노랭이 책으로 이론 강의를 이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좋은 예제들은 여전히 노랭이 책을 참고할 거고요. 대신 이제 기본 강의를 쭉 따라온 수험생분들은 아무래도 여유상 이제 2차 문제를 한 번씩 접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단계 단계로 작게 작게 객관식 문제를 인제 푸는 것도 필요한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크게 몇 년도치를 보고, 또 2차 문제가 작게 1차 문제로 실제 그대로 나와요, 거의 숫자만 바꿔서. 그래서 미리 문제를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2차 문제를 좀 보는 건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 예제에 준하는 2차 문제들만 좀 풀 거예요. 근데 소부는 저희가 1차 때 기본 강의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객관식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2차 문제도 좀 많이 풀어 드려요. 법의세법은 정말 여기서 푸는 게 인제 예제, 정말 푸는 것만 이제 풀고, 여유되는 분들은 다른 문제도 풀어 보시고, 소부는 좀 더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론 설명 우리 한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노랭이 책을 여전히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교재를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데, 심화 과정에서는 요렇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볼까요? 이론서가 있고 항상 문제집이 있죠. 근데 이론서를 갑자기 또 요약서로 바꾸거나 이제 안 보던 책으로 보면 낯서니까, 여전히 이제 세법개론, 노랭이라고 하면 안 되지 또. 세법개론 1, 2. 이거는 이 김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고, 요 문제집이 원래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객관식 문제 풀었잖아요. 이 객관식 문제가 또 어차피 이제 객관식판 여러분들이 많이 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연습서라는 걸 나가요. 처음으로 연습서 1, 2. 근데 순서가 아마 순서가 아니라 숫자가 좀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버비스더라고요. 그죠? 이게 버비스. 세법계로는 원인가? 원이에요? 그죠? 세법계로는 원인가 봐요. 이렇게 매칭이 되나 봐요. 매칭이 약간. 어쨌든 요렇게 이제 교재를 구성을 해서, 그래도 이제 기본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선생님 왜 기본 강의를 똑같은 거 하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연습서로 2차 문제를 미리 엿보는 1.5 차예요. 이게 일명 심화반이 1.5 차로 불리는 게, 1차 책과 어떻게 보면은 2차 책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고, 내용 설명 자체가 진짜 2 차에만 봐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고런 것들은 과감히 생략해요, 당연히. 그건 2 차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은 1 차와 2 차와 둘 다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1 차, 2차 둘 다 많이 나오는 주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리 풀어 놓으면 객관식 문제가 쉬워져요, 효과가.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큰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1 차가 좀 탄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원래 단계별로 밟아 나가야 되는 측면에서는 객관식 문제들을 좀 풀고 연수로 넘어가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좀 법인세법만 진도상 손익귀속 시기부터 인제 인제 나갈 수밖에 없고, 요거를 인제 바로 인제 1 차와 2 차를 동시에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근데 소부는 이제 바로 인제 이 연습서를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할게요, 진도상. 그래서 바빠요. 우리 주말마다 항상 되게 바쁘고 할 게 많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362 페이지에 노랭이 책을 펴 보시죠.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또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사실 좀 재미가 없는 주제예요.
예,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기업 회계 기준과의 차이를 묻고 있어요, 일단 출제 경향이. 그래서 여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회계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맞은 개정 과목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회계 처리 같은 걸 잘 모르겠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사실 회계 내용을 좀 펴셔야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참고로.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뭘 배우냐면요. 손익계획 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상으로. 그다음에 이 손익계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냐면 자산분재 평가를 기말에 잡냐 처분할 때 잡냐, 즉 평가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가 결국 손익의 기속 시기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 같이 배우는 거고 조문도 거의 이제 같은 위치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손익 기속 시기 우선 왜 배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래쪽에 어 법인세법도 일단은 기간의 손익을 묶어서 보통 1년이라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을 해요. 안 그러면은 법인의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거를 기준이 없어버리면 어느 법인은 막 1월에 신고하고 어느 법인은 4월에 신고하고 행정 절차도 복잡해지고 공평과세도 깨지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업연도죠. 그래서 보통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현실에서는 1년이에요. 1월부터 10일, 31일. 그래서 저희도 그냥 1년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올해, 작년, 내년 이런 식으로 그냥 X1년, X2년, X3년 이렇게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입금이라는 게 수익이잖아요. 이게 X1년도 입금인지 또는 X2년도 입금인지 X3년도 입금인지가 일단 당장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미래에 내야 되는지 법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입금이라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누진율이 적용될 구간이 높아져요. 그렇죠? 법인세율도 어쨌든 현 정권이 25%의 세율을 이제 삭제시킬 예정에 있어서 22로 내려가죠. 어쨌든 10, 20, 22 이렇게 3단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입금이 누적되면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누진세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기업은 없기 때문에, 야, 올해 누진율 넘어가면 안 되니까 X1년 입금은 X2년도로 바꾸자, 이렇게 귀속 시기를 마음대로 정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세법은 자의적인 소득의 구분을 방지하고자 이 입금은 이해의 입금이에요, X2년 입금이 X3년 입금이에요 라는 어떤 약속을 정해야 됐어요. 그 약속을 정한 법인세법 태도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거예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정을 해요. 권리의 확정, 즉 권리라는 거는 뭐 대금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각종 권리의 확정이 입금의 기속식이고요. 의무의 확정이 송금의 기속식이다라고 일단 지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송금의 기본적인 기속 시기는 입금과 대응돼서 잡는 거예요. 이게 법 조문에는 이제 의무확정주의, 무조건 의무확정주의 추천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사실 송금의 기속 시기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항상, 그죠? 매출액이 있으면 원가가 잡히는 거예요. 매출액과 원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과 좀 대응되지 않는 인건비, 좀 서기 애매하잖아요. 그죠? 워낙 종업원이 일을 해서 주는 건데 이거 언제 경비 처리해야 돼? 의무확정주의.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예외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어쨌든 입금과 송금은 대응해서 잡는 건데, 의무가 확정됐을 때 잡는 송금들의 규정은 이 조문을 쫓아가세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일단 워딩을 읽어보면,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입금을 잡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송금을 잡는 게 우리 법인세 태도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누진율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면 이제 입금이 X1년도였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세기본법. 그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요. 그게 5년이요. 근데 만약에 세무조사 들어온 시점이 X6년이야. 그럼 X1년도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가권이라는 게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과세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입금이 X2년도 이제 입금이었다면 딱 5년째가 돼가지고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기속시기는 이제 다른 어떤 규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세법화 문제에서도 2차 세법화 문제에서도 30점이나 출제되었고, 1차에서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일단 말 문제든 세무적 문제든 한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1차에서 10문제 중에. 그래서 내가 법인세법을 나중에 진짜 시간이 좀 없다, 좀 이제 확률적으로 잘 나오는 주제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시기가 도래하면 손익기속 시기 자산부채 평가는 많게 2문제나 출제돼요, 많게는.
이 챕터는 일단 한 문제 깔고 가는 거예요. 세무회계에서도 보통 한 문제 출제돼요. 그만큼 이제 버리면 안 되는 주제인데 수험생분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게 이제 회계적 분계나 회계적 개정 과목, 회계적 센스 그런 걸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좀 선생님 이거 지금 분계 자체가 왜 이렇게 오죠? 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 승철쌤한테 따로 여쭤봐야 돼요. 승철쌤한테. 근데 승철쌤한테 법인세법을 또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자신만의 싸움이 좀 많이 돼야 돼요. 이 분계는 왜 회계가 이렇게 처리했지? 회계 내용대로 한 거예요. 회계 내용대로. 그런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 확정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어떤 이 제조업체가 물건을 팔려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때 인도를 한 뒤 대금을 수령했을 때 사실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일어날 확률은 거의 현실에서는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그냥 이론을 배우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둔 거예요. X1년도에 계약을 쓴 뒤 X2년 뒤에 물건 상대방한테 인도를 하고 돈은 X3년도에 받았대요. 그때 우리는 권리 확정된 시점이 언제냐? 그 해가 입금이잖아요. 기본적인 결론은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왜냐? 내가 물건을 인도했으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을 대금 청구 권리라는 게 확정돼요. 이걸 만약 대금 수령 시점을 해놨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X2년도에 입금이 많자 야 우리 대금을 좀 하루 늦게 아니면 1년 뒤에 좀 줘라. 우리 어차피 지금 당장 소득으로 잡히면 세금만 많이 내니까 대금 수령을 좀 늦게 줘라. 이렇게 자의적으로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일자 같은 거는 거래처가 빨리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우리 이제 세금 많이 내야 돼서 늦게 줘요 하면은 그 거래처가 거래할 수가 없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을 조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일자를 더 이제 조작하기가 어려운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대금 수령일인 실제 돈 받은 날로 짜지 않고 이게 현금주의죠. 권리가 확정된 인도일 같은 날짜들을 법에서 최대한 적어놨는데 모든 다양한 거래를 법이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 법에 없는 건 회계 기준을 또 준용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책의 끝에 있는데 책의 끝에 한번 잠깐 가볼게요. 여기서 일단 이거 먼저 보죠. 363페이지에 각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는 입금이 확정된 날, 송금이 확정된 날로 한정된 것이다. 확정자의 동그라미. 권리 의무 확정주의고 우리 1차 말문제에서는 발생한 날 이런 표현을 오답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발생 X 이렇게 적어두면 발생주의는 회계기준의 태도를 취한 거죠. 발생주의는 더 어떻게 보면은 확정 시점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게 확정이 안 됐더라도 기간 경과분에 해당되는 뭐 미수이자나 뭐 미지급이자 같은 거를 결산서에 잡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발생주의고 또는 실현주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죠? 발생주의, 실현주의 뭐 구분이 회계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아니라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예요. 이게 권리의무 확정주의고. 그래서 입금의 경우는 권리 확정을 뜻하고 송금의 경우에 의무 확정을 뜻하는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권리가 확정 시점에 입금을 잡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송금을 잡는 것인데 송금에 사실 숨어있는 게 뭐라고요? 입금과 대응돼서 잡는 것이 더 많아요. 그죠? 더 훨씬 많아요. 양도 금액이 입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 금액이 송금이고 또는 매출액이 입금이면 매출원가가 송금이에요. 그걸 굳이 이 의무가 확정된 시점으로 보기보다는 수익과 대응돼서 잡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근데 제도의 취지를 일단 보시면 회계에서는 발생주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래쪽 이러한 원칙은 이 회계 담당자라보다 그냥 법인의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훨씬 높아가지고 소득 조작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 조작 우려. 그래서 논행의책은 아무래도 이제 이론서다 보니까 모든 이제 어떤 판례의 문구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판례 내용을 좀 담아봤는데 판례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한 취지를 좀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간단하게만 이제 좀 이제 필기 시간 드릴게요. 이거 다 적지 마시고 요 가운데가 항상 귀속 시기에 관한 논쟁이 있어서 이제 대법원으로 가면 대법원에서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귀속 시기 잡고 이러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옳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설명하면서 결어에 이르러요. 그 취지가 권리의 확정 시기가 소득 실현 시기라는 게 실제 돈 받은 날로 보시면 돼요.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우리 소득을 실제 돈 받은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이 권리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회사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권리음악중주인데,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오른쪽 사례를 보셔도 이때 인도 일자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세금을 내래요. 그럼 법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죠. 그죠? 돈은 이때 들어와서 돈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납세자의 소득을 통일적으로 파악해서 공평과세를 기한 것 도시의 핵심이 납세자의 자의적인 귀속시기 구분을 방지하는 거야. 이거를 실현한 태로 두면 누구는 땡겨서 받아서 미리 나 내년도에 좀 계약이 많아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미리 좀 땡겨서 과세하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과세하고 계속 또 한 3년 뒤 4년 뒤에 돈 안 받으면 뭐 한 10년 뒤에 과세할 수 있나?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도 꽤 성숙하게 실현된 시점에 획일적으로 귀속식을 잡고 세금을 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런데 만약 못 받았어. 이때 인도에서 입금으로 세금을 냈는데 이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대손이죠. 그럼 빼줘요. 그죠? 억울하게 한 번 내고 무슨 세법이 밑장 불입이야. 고스톱이야. 그래서 냈으면 끝인데요. 안 돌려준대요. 그러면 이민 가야 돼요. 대손됐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을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잡고 세금이 확정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통일적으로 입금 귀속 시기를 파악해서 너도 나도 막 갈팡질팡, 누구는 막 돈을 이때 받아서 세금 내고 누구는 돈을 늦게 받아서 나중에 내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의무학준주를 채택했다라는 큰 세계관을 보셔야 돼요. 큰 세계관. 이때 세금을 내서 세액이 확정돼서 돈을 못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나중에 진짜 소득을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대손금, 경정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돈도 안 받았는데 잡았다? 이러이러한 큰 취지하에서 권리의무학준주를 채택했다. 이런 큰 취지 세계 속에서 우리 모든 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노란색 요 정도만 이제 책에 좀 적어두세요. 노란색 표현만 핵심이기 때문에 책에 좀 적어두세요. 결국 법인의 소득을 통일적으로 파악해서 공평과세를 이제 실현함과 동시에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해서, 결국 소득 조작 우려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입금은 실현되었다라고 잡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무가 확정된 시점, 이렇게. 그게 권리의무학준주의를 채택한 법인세법 세계관이고요. 절대로 세금이 확정됐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란색 정도만 적어두세요. 그 노랭이 책에 취지 칸에 좀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우리 작년에 합격한 또 이제 현직 공무원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개업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게, 그분들은 그분은 27년을 하셨대요. 공무원을. 그리고 학원의 역사야. 그분이 이제 사실 공무원분들이 일하면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한 방에 붙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아무래도 쉽진 않겠죠. 현직에 또 계시고 또 약간 방심하는 경향도 있어. 나 또 이제 실무 일을 하니까 수험은 잘하겠지 해서 막 3개월만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2차 계속 떨어지고, 또 그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1차부터 사실 이제 시험이라는 게 1차, 2차가 있다라는 건, 이게 한 번에 2차 시험을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평가를 또 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객관식이 있고 이제 2차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 1차 시험이 사실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2차 시험은 좀 새로운 거 아니에요? 물론 새롭게 배우는 몇몇 상증세, 뭐 개별수비세, 지방세 같은 게 있지만, 그거 외에 2차에 거의 제가 보기엔 70% 이상이 1차 내용이에요. 1차 때 탄탄히 해놓으면 2차에 다 스무스하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직에 계신 분들이 10년 이상 이제 경력으로 이제 1차 시험이 면제되잖아요. 바로 2차로 보니까 사실 이게 초중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3 수능을 배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게 없는 거야. 이 탄탄함이 없이, 기초에 있던 미공사가 없이 계속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2차 시험은 아무래도 1차 합격한 좀 실력 있는 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700명의 겨룸이 되기 때문에, 변별력에 의해서 진짜 어려운 주제,
또는 예규, 법에 없는 예규, 행정에서, 심지어 행정에서도 없어. 답이 갑설, 을설로 나눠지는 것도 가끔 출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초공사 없이 막 합설, 을설, 예규 이런 거 풀면 기초 원칙과 예가 붕괴가 되고 이게 이 A 상황에서 존재하는지 C 상황에서 존재하는지가 혼합이 되면서 막 나만의 세법이 완성돼. 무슨 나만의 냉장고야. 이게 나만의 레시피가 완성이 돼가지고 풀이 방법이 엉망진창되고 계속 헷갈려요. 이게 이제 내 단점이야,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좀 오래 한다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1차부터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돌려보면 처음에야 좋지 1차 좀 안 보니까. 왜냐면 1차에 막 재정학도 배워야 되고 선택법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싹 다 면제가 되니까. 근데 나는 이제 세법 재물을 위해서라도 1차 시험을 이제 탄탄히 이게 기초부터 하시는 게 이제 사실 바람직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14년을 시험을 봤대. 그래서 산 역사야. 그래서 이제 돌아 소개로 이제 저희 해커스까지 온 거예요. 저희 해커스는 이제 사실 다른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경영인 선생님들이 이제 많지만 이쪽 학원은 한 5년 됐나 이제 한 4.5년 뭐 이 정도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커스를 먹고 사실 이 근처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까우셔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를 또 이제 지인 소개로 이제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약간 모르는 거 많이 얘기해주고 수험적으로 필요한 공부 태도 방법 이런 것들 스킬 이런 거를 많이 알려줘가지고 이제 잘 합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사이에서는 고득점을 합격하셔가지고 되게 이제 어깨가 승모근이 굉장히 올라가셨어 지금 이렇게. 작년에 어쨌든 그분이 20년 넘으니까 회계학 원투만 본단 말이에요. 이 2차 시험 간단히 설명드려볼까요? 2차 시험은 요렇게 사실 4과목이에요, 우리. 근데 회원이라고 불리는 게 또 재무원과야. 근데 이 재무원과가 6대4로 출제가 돼가지고 1차랑 똑같아요. 이거는 정말 1차 시험이 더 어렵다고 평가될 정도로 2차 시험은 기본에 충실해요. 왜 또 그러냐 보면은 1차 시험은 25문제, 1차가 이게 25, 15 출제되니까 일단 범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범위가 굉장히 많고, 이거 촉박한 시간 속에 이 많은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야 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죠.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강사님들도 100점이 거의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는 게 왜냐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100점이 나오기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이제 막 실수도 하고 시간 안에 못 푸는 문제들 애초에 주고 이거는 절대 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던져주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워요. 1차에서 보통 가장. 네, 올해는 좀 쉬웠어요. 또 올해 하필. 네, 내년에 어려울 거예요. 우리 재무원과 올해 내년 시험분들 진짜 잘해야 돼요. 내년에 거의 어렵다는 게 거의 90%이 정도면은 퐁당퐁당이에요. 2차는 이게 2문제 나와요. 요거 2문제 나와요. 4문제,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주제 중에서 2주제밖에 보통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가 좀 더 이게 30점, 30점, 20점, 20점이었다가 15, 15 이런 식으로 내려고 하더라고요. 좀 왜냐면 변별력이 너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콕 집어서 그래도 막 지엽증을 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 유형이랑 금융자산 나오겠지. 그것만 딱 두 주제만 파자. 딱 2개 나온 거야. 만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가 나올지 너무 두려우니까 1장부터 현금으로 고급 회계까지 다 한 거야. 좀 그렇잖아. 너무 막 복권이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제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2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2문제를 어렵게 내면 다 빵점이야. 여기는 25문제 중에서 한 10개 좀 어렵게 내고 15개 기본 주제 이렇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법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험이지 회계는 이제 세법의 어떤 기초 작업, 세법의 어떤 법인세 회계를 하려면은 회계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배우는 경향이 있잖아요. 굳이 어렵게 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거의 다 고득점이야. 고득점이 아니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 절대평가 이제 아니니까. 다 잘 보는데 내가 막 재무회계 50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90점 이상 목표를 하셔야 돼요. 2차 시험이. 실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가끔 어렵게 한 번씩 나와. 5년에 한 번씩 막 그냥 폭탄으로 한 번씩 나와. 뭐 그런 해 빼고는 기본적으로는 기본 주제 한 문제가 어려워. 4문제 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80점 정도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와, 지금 풀어도 여러분들이 뭐야? 2차 시험 왜 이렇게 쉬워?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년에는 막 너무 쉬웠어. 작년에는 막 진짜 100점도 막 수두룩해. 막 100점이 막 수두룩해요. 일단 이게 이제 세무사 시험은 죽는 거야. 거의. 일단 이거는 공부할 때 죽고 이거는 시험 성적 보고 죽고 이게는 결과 가지고 있는 과정이 죽어요. 보통. 이게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라고 불리는 세법 계산형 100문제인데 일단 공부할 때도 사실 죽는 게 양이 진짜 많아. 이게 양이 진짜 많고요. 이게 하나 까딱하면 내가 그냥 다 아는 규정이에요. 100% 알아. 이거를 막 집에서 여유롭게 막 약간 라디오 들으면서 막 약간 요즘 하다 우영우 보면서 푸니까 80점이야.
시험장에서 긴장 속에서 푸니까 30점이 나와요. 이게 편차가 엄청나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도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가락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어가지고, 이제 과거 한 5, 6년 전에는 세무에게 가락 나오면 거의 합격이다, 뭐 이런 통설이 돌았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시험 문제 결과를 물을 필요 없어. 가락 넘었니? 넘었다, 합격. 떨어졌어? 과락이구나. 이렇게 거의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한 이제 한 17년, 18년 이후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좀 낮춰지고, 여러 또 이제 어떤 내면의 어떤 행정의 문제, 그 큐넷의 산업인력공단의 한계, 뭐 이런 소리로 인해서 오류도 막 좀 많아지고, 좀 난이도가 좀 이제 평이해졌는데, 작년에 큰 사건, 이제 세법학의 어떤 논란의 큰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 다시 원칙대로 출제하는, 그리고 교수님의 영입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영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통적인 과락률이 높은 과목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높아요. 정말 높았을 때가 75%고요. 요즘 낮았다 했을 때가 한 55%예요. 여전히 2차생 5,000명 중에 반은 40점 못 넘는다는 거죠. 반 이상이 50 밑으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보통 60%예요, 아직도. 그러면 5,000명 중에 3,000명은 40점 못 넘었어. 와, 1차 합격했는데 40점 못 넘었다는 거죠. 세법학은 과락했다 해도 이상하게 채점이 뭐지? 뭐 다 못 쓰니까 이게 점수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주관식 시험이니까 당연히 주관적 채점자의 판단이 좀 들어가서, 야, 이거를 한 100명 채점해 보니까 다빵점이네. 이거 다빵점 주다가는 700명도 안 나와. 한 100명만 합격생이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빵점인 거를 빵점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 모두가 한 80%가 잘 본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모두가 강조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뜬 거야.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원래 10점인 거를 15점 채점하고 20점 채점해요.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과목의 시험을 보는데,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 세법학 원이 국기, 소, 법, 상증, 요거 1차에 나오잖아요. 지금 1차에 나오잖아요. 특히 소법은 세법학에서 판례 위주로 배우고, 이런 설명은 너 1차에서 많이 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 관계에서 막 상증세 새로 배우지. 국기법은 1차와 2차 갭이 제일 커요. 1차에서는 4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겉핥기식으로 뭔가 이제 깊이 있는 취지 몇 개 배우지만 판례 위주로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4문제 나오는데 시간도 없고 마지막에 배우고, 그리고 그 4문제를 그냥 암기시로 툭툭 배워도 다 맞추면은 일단 그렇게 맞추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벌써 막 이제 힘을 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가서 제일 힘들어요. 국기가 판례가 너무 많았고, 내용이 깊이가 너무 깊어요, 이게. 그래서 이 고득점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소부 이론을 1차 때 해놔야 돼요. 소부 이론을 1차 때 무조건 해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2차가 이제 또 이 세법학 2가 부가, 개소세, 지방세, 주도법인데, 요걸 또 1차 때 상당 부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세법 부가세 이론과 계산형을 해놓으면 이제 세법학에서 심지어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세법학에서 선생님이 강조 안 했지만, 이거 세무에 가서 배웠지, 그 내용으로 휘갈겨 써야 돼요. 아무래도 세법학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제를, 이거는 세무회계 여러분 하셨죠? 넘어가는 것도 당연히 있고, 대표적인 겸용사업자예요. 겸용사업자 여러분들, 이건 세무회계 영역이니까 세법학에 넘어갈게요. 다 그래요. 전국 모든 선생님이. 근데 실제 세법학에서 겸용사업자 문제가 30점 정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세법학에서 안 배웠다고 빵점인가? 세무회계 내용으로 휘갈겨 쓰셔야 돼. 이게 세법이에요. 세법이야. 근데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거지. 이거는 어떤 회계 내용 지식인 법인세부터 물어보고, 소득세 계산 같은 거 물어보고, 부가세 결국 신고하는 세액 물어보고, 세법학은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통해서 사례를 분석하고, 아니면 중요한 법령을 아예 그냥 묻고, 이런 이제 포인트가 다른 것이지, 하나의 세법 세계관이에요. 이게 하나의 세법 세계관. 그래서 이게 서로 보완 역할을 해야 돼. 이게 이 세무회계에서는 이렇게 계산했던 게 세법학에서는 이런 논점도 있었구나, 쟁점도 있었구나. 근데 이게 단계별로 한 번에 때려 박으면은 세무회계 볼 때, 이거 세법학에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이거 세법학에서 이렇게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또 세법학 할 때는 이거 세무회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갑자기 이게 원칙과 외가 혼합이 되면서 진짜 나만의 레시피가 완성된다니까요. 이거를 이제 잔판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예 1차 때. 2차에서 배우는 거. 요 1차 내용을 탄탄히 하면 2차에서 더 예외적으로
더 예외적인 판례, 더 논점이 됐던 어떤 특수 문제들,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 취지는 항상 같은 거예요. 1차랑 기본 취지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 세무사 시험이. 그래서 평균이 보통 작년은 예외로 보고 이제 50점 요즘 중반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즉 700등이 딱 700등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등부터 700등까지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그 700등이 50점 중반 정도라는 거예요. 요즘. 작년에 45점이라고 45점 왜 안 해? 작년에 이제 너무 예외적인 시험이었어요. 그 전에 평균 5년치를 해보면 이게 51, 52, 53, 54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평균이 왜 올라가냐? 당연히 수험생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또 학원도 바보가 아니에요. 기출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에서는 그 기출문제 경향을 통해서 다음 시험을 예측하고 기출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어렵게 대비를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또 가르치면서 수험생도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상향 평준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매년 올라가던 와중에 갑자기 세법학이 뻥 채점이 이상하게 되면서 45점으로 내려갔어요. 작년에 평균이 45점으로 빵 여기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기준점으로 삼으면 좀 너무 예외적인 해였고 기본적으로 50점 한 중반 정도면 꼴찌인데 우리가 항상 뒷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 뒷문으로 합격해야지라면 절대로 뒷문으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60점 넘어서 합격해야지라고 했는 사람이 시험장에 좀 실수해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이제 목표치를 딱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높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평균 60점 넘으면요. 세무사 합격생 700명 기준과 달리 전부 합격해요. 평균이 60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야. 그냥 무조건 합격. 그래서 아무리 그 시험이 뭐 어렵게 쉽게 나오던 평균 60점 넘은 사람이 700명이 넘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내 목표는 60점을 넘게 만들어야 돼요. 60점을 넘게 만들어야지만 실수해도 뒷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이제 세무회계가 최근에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개인적인 이제 제 예상이고 취지 적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러면 그래서 이제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각 거래마다 이렇게 적어 놓을 것이다라고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크게 이거 노랭이로 오세요. 노랭이 제목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RS 박스에. 이게 시행령 제목이에요. 크게 입금 소급의 기속 시기를 첫 번째 자산 판매 손익의 기속 시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재고 자산이나 부동산 같은 거 팔면 언제 입금 처리해야 돼요. 이런 규정이 나와 있을 것이고 용역 제공은 주로 건설 용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자나 이자 비용 같은 거 언제 입금 송금 처리하냐 그 규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임대료 기타 손익 기속 시기를 배운다. 이렇게 이제 시행령 제목에 따라 목차를 구성했고요. 이제 노랭이 책으로 가보죠. 그래서 첫 번째 자산 판매 손익의 기속 시기 원칙을 항상 읽어봐야 돼요. 원칙 체크.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난리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회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상품 등의 판매는 인도일이야. 아까 말했죠. 인도일이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어. 나는 물건을 넘겨주는 게 의무였고요. 상대방은 돈을 주는 게 의무였는데 내가 해야 될 의무인 자산을 인도했죠. 그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법도 인도일자를 입금의 기속 시기로 잡는 거예요. 대금 수령일이 아니죠. 대금 수령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포인트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상품에는 부동산을 제외해요. 부동산 제외 이렇게 좀 미리 적어주세요. 표에 부동산 제외. 왜 부동산 제외를 저기 적어두면 좋냐면 부동산 매매업자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는 건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업종이 부동산 매매업이죠.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은 상품이에요. 재고자산이잖아요. 우리 자산을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지 그냥 부동산이면 무조건 유형자산 뭐 원재료면 무조건 재고자산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죠. 부동산이 제조업체의 공장이면 유형자산이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갖고 있는 판매 목적이면은 재고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은 상품이잖아. 근데 인도일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기속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부동산 자체가 워낙 금액 단위가 크고 손익 조작 우려가 더 높고 또 다른 법률과의 상충 때문이에요. 사실은. 좀 이따 배울 거고요. 우리 시용 판매라는 게 사용해보고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지만 그 거래가 확정되는 거예요. 인도가 되었더라도
뭐 에어컨이나 저도 작년에 사가지고 사실 구매 실패했던 게 제가 이제 뭐 컴퓨터도 오래 하고 또 이제 원래 자세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깨가 이렇게 좀 둘둘 말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라테스 하면 좀 펴졌는데 그죠? 요즘 자세가 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북목 치료 뭐 이런 걸 샀었어. 그게 왜 꽤 비싸요. 한 5만 원 넘었던 것 같아. 5만 약 7만 9천 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머리가 저 그림 잘 못 그려서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 약간 목에 이렇게 받치는 어떤 기구예요. 딱딱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고개를 돌려도 할 수 있고. 근데 7만 9천 원 좀 한 번에 사기엔 좀 두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30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대요.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뭐 30일에 환불이 가능하대요. 시용 판매요. 근데 이게 사실 한번 사고 또 뭐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잘 몰라도 환불하는 절차가 은근히 귀찮고 이제 사람이 이제 막 일하다가 막 생활을 지다 보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결국 30일 지나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 안에 있는데 어디 창고 안에 짱 박아둔 것 같아요. 날렸어요. 7만 9천 날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시험하면은 인도가 되더라도 권리가 확정될 수가 없고 구매자의 구입 의사가 의사를 표시해야지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만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요 날이고요. 혹시 일정 기간 내 반송,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가 확정되는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30일 내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30일이 되는 날 구입이 확정돼요. 그러니까 그 날 기간 만료일이 권리가 확정된 시점이다. 회계랑 똑같고 여기 나오네요. 상품 등 위의 재산의 양도가 주로 부동산이에요. 주로 부동산 그죠? 주로. 그래서 이때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소득이 실현된 시점은 사실 돈을 다 받은 날이야. 이런 부동산 단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돈을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약 시점에 판매 금액의 10% 계약금을 받은 뒤 중간에 중도금을 한번 지급하고 보통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서 부동산을 넘긴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이전 등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대금 청산일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완전히 실현된 시점이야. 그죠? 계약금, 주도금, 잔금 아예 돈을 다 받으면 내가 이제 넘겼다. 입금을 다 잡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꽃 표시에 보시면 빠른 날로 판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금 청산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혹시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등록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의무가 있어요. 그럼 사실 민법상으로도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야. 근데 이게 민법에서 상대방으로 법적으로 넘어갔다라는데 법인세법이 입금의 기속 시기를 너무 획일적으로 대금 청산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날이 되는 거예요.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 등록했으면 등기 등록일이 입금 기속 시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 등록일이. 근데 상대방 등기 등록 하고 나니까 혹시 등기 등록하기 전에 상대방이 좀 미리 쓴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이랑 같은 말이에요. 인도이랑 사용에서 같은 말인 게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이렇게 땅에 떼가지고 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쓰는 날이 사용수익이고 인도가 가능한 혹시 뭐 기기장치라는 큰 자산이라면 인도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인도일이. 그래서 인도일 사용수익이 같은 말로 해석하세요. 사실상. 그래서 상대방은 이미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인도하면 이제 쓸 힘이 생긴 거잖아요. 사실상 넘어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넘어간 거야. 그죠? 인도하고 있으면 이제 남의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결국 대금 청산일, 등기일, 인도일 등줄 빠른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 등기, 인도 사용수일줄 빠른 날과 대금 청산일 합쳐지니까 셋 중 빠른 날이야. 인도일과 사용수일을 하나로 생각하세요. 하나로. 그래서 어떤 민법과의 상충, 어떤 부동산의 큰 금액 단위가 큰 거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인도일이라는 획일 규정을 잡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입금과 송금의 기속 시기를 측정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송금은 언제일 거예요? 입금가 되는 데서 잡겠죠. 양도가액이 입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송금이에요. 이렇게 되는 데서 잡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산의 위탁맘의 회계랑 똑같아요. 이런 거죠. 위탁자가 즉 제조업체가 판매업자 이게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는 행위 적송이라고 또 표현하고 수탁자가 실제 구매자 뭐 거래처든 고객이든 이렇게 판매를 할 때 요 날이 이제 위탁자의
입금 귀속시기라는 거예요. 그죠? 수탁자가 매매한 시점, 수탁자가 매매한 시점. 그래서 위탁자가 적송한 시점이 아니다. 회계랑 똑같고. 이 내용도 보셔야 돼요. 꽃표시도 보셔야 돼요. 우리 주식거래요, 주식거래. 특히 비상장 주식 거래 말고 상장 주식을 의미하는 건데, 상장 주식 중에서도 이런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 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조문에 없었기 때문에 기재부의 답변으로서 해석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매매 계약 체결한 날. 이게 우리가 흔히 어플로 주식 거래해본 분들은 매도 걸어둔 날이에요. 매도 걸어둔 날. 우리가 어떤 날짜에 이거 내가 팔기에는 고점인 것 같아. 나는 이 정도 어떤 그 매매 소액만 달성해도 괜찮겠어 해서 10,000원의 매도를 걸어둔 거예요. 그럼 그 10,000원의 매도를 걸어뒀다고 그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3일 뒤에 돈이 들어오죠. 3일 뒤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사례를 본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X 1년도고 이게 X 2년도인데, 이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를 걸어둔 거예요. 근데 3일 뒤니까 이게 예를 들어 막 12월 30일이야. 그럼 3일 뒤인 1월 2일에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 권리가 확정된 시점, 이론상 권리가 확정된 시점은 이날이요. 매매계약 확정되면 3일 뒤에 돈은 당연히 들어와요. 우리 항상 이론상 통일적, 획일적 기준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주식거래만 대금 수령일로 두면은 권리 확정주의에 위배돼. 그러니까 우리 법인세법상 권리 확정주의에 대응되는 날은 매매계약 체결일이에요. 우리가 매도 이렇게 걸어두면 그게 이제 여기 표현 매매계약 체결한 날인데, 이게 기재부 해석이었어요. 기재부 해석이었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매매계약 체결일과 대금 수령일 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갑자기 회계 기준이 생성되면서 법에 명확할 필요가 생겼고, 그때 이제 법이 매매계약 체결한 날이 우리 법인세법 세계관과 부합하는 날짜다라고 명확히 시켰어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일이야. 그래서 보통 3일 뒤에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일이기 때문에 오답으로 나오면 이렇게 대금 수령일 또는 이 표현을 결제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게 이제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요때 권리 확정된 날. 그래서 만약 회사가 결제일에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하면 잘못된 회계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회계 처리했다고 보다는 법인세법상 귀속 시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북이 수익이 이때 10인데 요걸 처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때 처리 안 하고 결제일 처리가. 근데 세법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입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무조항이 어떻게 되는데요? 입금산입 10, 이때 입금bil산입 10 이렇게 유보로 추정돼요. 이 귀속시기 규정은 다 일시적 차이기 때문에 세무조항의 거의 90%가 유보예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예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다 타이밍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귀속시기 조정이라고 해서 무슨 영구적 차이를 가져오는 언젠가 바뀌겠죠. 언젠가. 우리가 미리 잡냐, 아니면 나중에 잡냐, 그런 차이를 배우는 거예요. 귀속시기는. 그래서 이때 입금산입, 유보, 이때 입금bil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런 조정을 말로 이렇게 서술되었을 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을 보고 크게 회계가 수익 처리를 했나? 언제 했지? 결제일에 했구나. 법인세법 언제 해야 되지? 계약 체결일에 해야 되지. 근데 회계가 이때 처리했으면 잘한 거야. 세무조항이 없어. 그죠? 근데 우리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안 했어? 차이 나는 금액을 세무조정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결국 1차는 그냥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세무조정 물으면 잘 내요 이걸. 그리고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상품 등이란 부동산 제외의 밑줄. 그래서 상품, 제품, 그 밖의 생산품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인 재고자산이라는 부동산을 하더라도 그 양도 손익은 인도 기준이 아닌 3의 기준, 다른 날의 기준을 쓰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더 금액 단위가 크니까 손익 조작을 더욱더 보수적으로 입금 기소시를 잡는다 정도로 보시고, 우리 약정 기일 전에 대금을 결제했다는 이유로 깎아주는 매출 할인을 언제 사업연도에 빼야 될까라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게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빼주면 번거롭게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올해도 세금을 낼 거라면 상대방과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 그 매출 할인이 발생하기로 약정된 날, 만약 약정이었으면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빼는 것이지 매출한 시점이 아니에요. 매출한 시점, 매출한이, 그래서 매출한 시점 X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매출한 시점 X. 번거로워 그게.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인도 기준 보시면 우리 1번 인도일이라는 기준의 세부적 인도일이에요. 납품 계약, 예를 들어 어디 물류창고에 인도해 주세요 라는 별도의 납품 계약이나 수탁 가공 계약에 따라 가공하는 경우에는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해 날. 다 많지 않아 볼까요? 우리 몇몇 거래들은 검수 조건부라는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인도하는데 인도가 되었더라도 우리 원가에서 배우는 현지자쌤한테 배우는 공손 이런 거 배우잖아. 공손. 즉 이걸 뭔가 불량품 테스트를 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정을 한 뒤 거래가 확정되는 거래를 검사를 거쳐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이라고 표현해요. 이때는 인도일이라고 거래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인도된 뒤 검사가 완료돼야지만 거래가 확정되기 때문에 완료일이라고 한 거고요. 수출의 경우에는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된 날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주로 선적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의 면식을 없으면 배 실은 날 선적일 정도로 보세요. 나머지는 좀 더 이제 너무 지엽적이다. 통치까지 가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이다. 근데 이게 말로 배웠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예제 한번 봐볼게요. 이거 1.5차니까 중앙에 11기 자료 세무조항 행하시온데 A 상품 원가 25만원 판매가 30만원에 단기말 재고 수량은 10,000개인데 중앙의 1을 모두 2를 기초로 우리 체계 내용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 재고자산 T계정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작년에 넘어온 거 올해 새로 산 거 그리고 올해 팔린 거 올해 팔린 게 사실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건데 이게 기말 남아있는 게 이제 기말 재고죠. 근데 일일이 판매 시점에 분개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이 너무 이제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한 기말 재고를 기말 재고 남아있는 거 창고 가서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기초 플러스 매입 재고를 기말 재고 빼서 이만큼 팔렸구나를 추정치로 매출원가를 계산하죠. 근데 이 매출원가가 워낙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 기말 재고 평가도 법익세법 좀 엄격하게 배울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지금 요 문제도 10,000개가 기말 재고로 장부상 남아있는데 이를 기초로 원가로 계산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기말 재고가 지금 매출원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기말 재고를 조정하는 순간 매출원가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 조사 결과 9,500개야. 500개는 어디 간 거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300개. 12월 말에 거래처에 인도했는데 중앙은 다음 연도 2월 말에 대금을 수령하고 그 시점에 매출을 처리해요. 그럼 머릿속에 회사가 회계 처리 언제 했는지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항상 법인세법 내용 떠올리기 전에 회사의 회계 처리를 찾으세요. 내년도에 수익 처리했죠. 근데 우리 세법은 인도 일자에 입금을 처리해야 되니까 올해 입금산이 300개 곱하기 판매 가격 30만원 하면 9천만원인가요? 입금산이 9천만원. 그리고 손금은 대응해서 잡는 게 대원칙이죠. 300개 곱하기 25만원 하면 7,500만원인가? 손금산이 7,500만원.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쉬우니까. 150개도 보시면 12월 10일 수탁회사인 고려에 적송된 수량인데 고려가 올해 팔았네. 30만원을 개당 30만원에 실수요자에게 인도했는데 중앙은 다음 연도 1월 5일 판매 보고를 받은 그 시점에 매출 처리하고 위탁 판매 수수료를 판관비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좀 헷갈리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푸세요. 일일이 여기 분개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큰 틀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단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차기잖아요. 북이 이때 처리한 거예요. 그죠? 지금 회계가 차기에 처리했어요. 차기에 수익을 어떻게 처리했죠? 30만원 곱하기 150개 하면 4,500만원인가? 4,500만원을 차기에 처리했어. 당연히 매출원가는 수익과 대응해서 잡기 때문에 150개 곱하기 25만원 이거는 암산이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계산기 150개 곱하기 25만원 원가 3,750만원 이때 잡았는데 비용이 하나 더 있죠. 이 비용은 뭐예요?
판매 수수료 줬잖아요. 지금 판매 잘해줬다. 이거는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판매 가액의 2%라는 워딩이 괄호에 있잖아요. 판매 가격이 아까 4,500만 원이었고 요거 거기에 2% 그럼 90만 원인가? 그죠? 맞아요. 계산기 숫자 좀 틀리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암산이 잘 안 돼요. 우리 계산기 많이 쓰다 보면 머릿속이 암산력이 떨어져요. 근데 세법은 다 요거를 이때 처리했어야 돼. 그죠? 세법은 요 금액들을 다 위탁자가 적성한 시점 판매 보고 시점이 아닌 수탁자가 매매한 날 이제 그 내용을 떠올려야 돼요. 수탁자가 매매한 시점이 언제였어요? 12월 20일. 그러니까 올해 12월 20일에 입금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입금 송금 저걸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금산이 4,500만 원, 송금산이 3,750만 원, 송금산이 90만 원. 요런 식으로 세 가지 세무조 하시면 되고 다음 사면도에 바로 취소되는 유보충이 오겠죠. 입금bil산입, 송금bil산입 이런 식으로 오겠죠. 머릿속에 이런 느낌으로 푸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헷갈리면 이 정도만 적으시고 분개를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릴 거야. 근데 몇몇 거래들을 분개를 좀 할 거고요. 50개는 여기서 배워야 돼. 50개는 판매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이니까 33만 원이겠죠. 참고로 기본 지식. 입금된 사실이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건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봐요. 입금이 된 뒤 그 돈을 바로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법인세법은 간주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분계는 좀 어려워서 이거는 이제 노랭이에 분계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안 나왔네. 여기다 그럼 필기하세요. 필기해주세요. 북은 아무런 지금 처리를 안 한 건데 세법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채권 아니다 현금 매출 누락 저게 이제 일명 현금 매출 누락이거든요. 매출액은 아까 얼마였냐면 매출액은 여기가 좀 베끼자. 50개 곱하기 판매액이 30만 원이니까 요게 아마 1,5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죠? 1,500만 원. 그리고 VAT 예수금 요거는 바로 그냥 상식적으로 150만 원으로 적어보죠. 매출액의 10%. 정확히는 뭐 3만 원 곱하기 50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 1,650만 원이 원래 회사 통장에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어. 입금된 사실이 없고 원인이 불분명해. 이런 워딩은 원인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봐서 책임을 묻거나 원인을 밝혀내라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봐요, 이게.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자. 대표자한테 이 사회 유출 이익이 가져갔다라고 봐요. 참고로. 대신 관련 재고자산 판매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50개 곱하기 아까 원가가 얼마였죠? 25만 원 곱하면 1,250만 원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세법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법 중에 은근히 어려운데 지금 매출 플러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 산입에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입금 산입 1,500만 원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봐요. 저 금액 자체가 지금 다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50만 원 대표자 상여를 하시되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요. 그죠? 이 부채를 만들려면 사실 차변에는 송금이라는 계좌가 원래 와야 되잖아요. 송금산이 부가세 예수금 150만 원 마이너스 보고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이 여전히 판매된 것으로 그냥 봐주기 때문에 1,250만 원 마이너스 의 재고자산 턴은 매출원가 재고자산 턴은 분개를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정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사실 통치기에 있는 내용이지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양가로 3번을 읽어보죠. 그래 좀 쉬어야겠다. 요거까지 하고 좀 쉬어야겠네요. 원인 불분명 재고액은 판매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을 입금산이 대표자 상여. 왜? 이게 외상 매출해서 나중에 매출 채권으로 지금 잡고 나중에 돈을 받을 길이 있다면 대표자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냥 누락분이야. 그때는 그냥 유보로 채권 증가를 하면 되지만 지금은 현금 매출 누락분이 대표자가 입금된 뒤 가져간 것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귀속자는 마치 불분명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대표자로 처벌하는 거고요. 부가세 수금 송구사님 그리고 매출원가 송구사님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을 보고 좀 이제 정리하시고 마지막 요거 보고 좀 쉴게요. 요 2번 자료 문제 2번 자료 장부상 2억 원인 토지예요. 토지 2억 5천에 양도하고 다음과 취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일자가 12월 달에 움직였는데 등기 일자는 내년 3일이요. 3일, 1월 3일. 우리는 대금 청산일, 등기일, 그리고 물음에서는 뭐 인도 일자가 별도로 안 나왔기 때문에 보통 그냥 뭐야? 저 앞에 없네. 원래는 줄 수도 있는데 없으니까 뭐 판정할 수가 없고 등기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 사실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뭐 이제 상대방은 무조건 쓰고 있겠죠. 잔금 수령일이 먼저 오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인 작년도에 이 합이 얼마죠? 2억 5천만 원을 사실 다 잡았어야 돼. 입금을. 근데 이런 식으로 잡겠죠. 장부가액이 2억짜리고 땅이 2억 5천에 팔렸으니까 5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사실은 요 분계 있죠. 요 분계. 사실 이게 선수금이 아니라 여기다 적을게요. 세법 분계. 요게 세법상 회계 처리 여기 적어주세요. 또 세법은 현금 2억 5천 받고 돈 받아서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정확한 근거를 맞춰야 돼요. 대금 청산일이 등기일보다 빨랐고 빠른 날에 우린 입금을 잡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요날 토지 마치 팔려서 입금 요렇게 5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날. 그죠? 그리고 다음 사업연도에는 사실 잡을 게 없어요. 세무상으로는. 우리는 이때 그냥 잡고 끝이에요. 애초에 선수금이란 개념이 없어요. 우리 세법. 왜? 이때 입금 잡아버렸으니까요. 왜? 대금 청산일에 잡기로 약속했으니까. 빠른 날. 그래서 세무조정이 입금 산입 5천만 원 유보 이렇게 올 거고 이때 요 입금을 취소시키는 입금 불산이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와 동시에 일시적 차이로 인한 유보 추인 효과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타이밍의 차이야. 타이밍의 차이. 그래서 이게 2차 시험 또는 1차 시험에서 보통 당해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까지 묻는 경우가 많아요. 2년치를 묻는 문제들도 우리 풀어볼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이게 은근히 배운 거는 단순히 안 돼. 그냥 인도에 하나 배웠는데 이게 세무조정 하려면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고 회사가 언제 수익 처리했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막상 문제 푸는 걸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제 수준인데 일단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3, 6, 7 펴놓으시고 잠시 쉬었다 할게요.